네, 주요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달러,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달러 오늘은 0.34%가 오르면서 118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강세가 멈출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이 미국 달러 강세는 결국 뉴욕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시각이고요. S&P 500 기업들 매출 절반 가까이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달러 강세 배경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상승폭이 아주 가파르다는 것인데요. 몇 가지 배경이 있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에는 당연히 한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가장 탄탄하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최근 들어 미국 그 지표 중에 소비자 물가지수 및 또 개인 PC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조금은 올라가는 기색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달러 강세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역시 트럼프 효과다 하는 거죠. 트럼프 효과는 세 가지로 그 정책을 압축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감세, 두 번째는 규제 완화, 도드 프랭크퍼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1조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를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또 현재 재정 적자가 유발될 것이니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이런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다. 오히려 어느 순간 달러 가치가 급락할 소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효과 때문에 현재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12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현재 지금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부진한 것은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이게 상당히 부진한 편이라는 것이죠. 제니 옐런 의장도 이 점은 걱정을 좀 했습니다. 2년간 평균 0.4% 정도 수준인데요. GDP 성장률이나 기타 다른 지표 등을 봤을 때 현재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제조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임금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죠. 이런 측면.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현재 환율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현재 제동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물적으로 쌍둥이 적자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역수지 적자 및 재정수지 적자인데요. 오바마 정권 제2기 때 이 적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한때 각각 적자 규모가 현재 거의 1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컸던 건데요. 그건 반 이하로 상당히 많이 줄여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책이 만약에 공약대로 시행이 된다면 그 적자가 무역은 무역대로 재정 적자대로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당장 환율만 해도 현재 달러 가치 상승은 미국의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해당 기업의 채산성을 급격히 낮추게 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수지 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무한정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가 170%입니다.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인상되거나 또는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도 현재 가파르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정책,
2008년도, 2009년부터 실시했던 양적 완화 및 초저금리라고 하는 이 정책은 자산 가치를 이지적으로 부양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것이 과거의 사례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1930년대 당시 대공황이 있을 때 그 당시 현재 공황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나갔다 당시 FRB 의장이었던 에클스라는 사람이 현재 출구 전략을 펼치면 이것 때문에 다시 2차 공황이 왔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한 바 있으면 그것이 바로 유명한 그 에클스의 실수고요. 또 한 가지는 2003년도부터 당시 현재 17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해서 그 짧은 사이에 거의 4%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시켜 2006년도부터 2007년, 8년 거쳐서 버블이 꺼지는 그런 상황에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뼈저린 경험을 한 미국 현재 FED 연준 입장에서 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죠. 올린다 하더라도 현재 연준에서 얘기했듯이 점진적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올릴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달러 강세는 트럼프 효과 때문에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감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러한 분위기가 가라앉혀질 소지가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도 거기서 최소한 시장이 안정되거나 어느 정도의 반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은 현재 반드시 선진국에만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현재 신흥국 증시가 계속 어려우면 그러한 어려움은 현재 신흥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부메랑 효과입니다. 그런 것을 또 경험을 해본 미국입니다. 해서 어느 일방으로 지나치게 쏠려나가지는 않을 것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